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법과 작문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화자나 필자의 태도에 따라 청자나 독자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한다면 의사소통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물론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진정성 없는 태도, 이건 바로 어떤 태도예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려는 태도. 이 태도는 그럼 뭐겠어요? 올바른 태도겠죠? 이런 태도를 갖추면 상대방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우나 한번 봅시다. 화법과 작문의 의사소통 윤리를 배울 겁니다.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 라고 말하는데 화법과 작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관습과 언어 문화를 배우는데요. 담화 관습, 그 다음에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요거를 배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기서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단원 학습하기 전에 가보면 말하기나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자 하는데 요즘 악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 서로 친구 사이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친구 사이는 서로 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했듯이 사회적 말하기 쓰기 있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글은 개인 간의 영향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활동을 수행할 때는 자기가 쓰는 말과 글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면 충분히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인식해야 되고요. 자기의 말과 글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담론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나 화제예요. 공통적으로 관심 또는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의견을 의미한다. 자, 공통적인 의견. 사회적 담론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점, 주장, 의견 등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의 말이나 사용 후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말과 글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뭔가 물건을 사거나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별점이나 내지는 후기를 쓰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그냥 쓰는 거지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화법과 작문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 화자와 필자는 그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기의 말이나 글에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지 않은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즉,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할 때 유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법과 작문 활동의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윤리 첫 번째는 청자와 독자를 존중하는 윤리적인 언어 표현. 자, 두 번째는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의사소통 윤리는 윤리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소통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죠. 솔직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깨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믿음으로써 어때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그러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자와 필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를 위해 화자와 필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자꾸자꾸 이렇게 교육을 해야 그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게 그냥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듣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도 화법과 작문 활동의 의사소통 윤리의 하나인데요.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과 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지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적 재산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요. 글이나 아이디어 등은 음악이나 미술 작품과 같이 창작 활동을 통한 지적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 가치 존중의 이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적절한 인용의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에 적절한 인용의 방법 요거를 따르라고 하는데요. 자,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있네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인용한 자료에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듯이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쓴다거나 어떤 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악마의 편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인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에 도움이 될 만큼 쓰는 거지 어떤 사람의 그 지적 재산, 어떤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갖다가 자기의 글인 양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글을 쓰겠어 하겠지만 여러분 대학만 가도 매번 레포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요즘 뭐 레포트 쓸 때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긁어서 쓰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기의 저작물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표절을 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지식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자, 첫 번째, 고유한 내용을 원 저작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한다면 표절이에요. 또한 표절 의도가 없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 이제 방법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아까 거는 내용에 대한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용하면 이것도 표절행위로 이거는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간주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자, 이럴 때 이제 간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표절의 사례 자, 1번부터 3번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첫 번째, 화자와 필자는 청자와 독자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요것도 자, 아래 1번입니다. 또한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의사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아래쪽 1, 2번 이건 뭐라고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켰을 때 효과를 말합니다. 자, 요 그림, 요 옆에 경찰분이 뭐라고 하세요? 표절은 처벌받을 수 있는 자, 범죄 행위래요. 처벌받는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에 대해 쓴 인터넷 게시판의 글과 이에 대한 댓글이다. 이 글을 읽고 말과 글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름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독도박물관. 작년 여름방학 때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울릉도에 갔다가 독도박물관에 다녀왔대요. 자, 독도박물관. 저는 독도박물관에 가보기 전까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독도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독도 주변에는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 석유가 10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다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았답니다. 독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의 다채로운 모습과 다양한 가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라고 방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댓글을 보겠습니다. 호평동 왕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쓰셨네요. 독도 주변에 석유도 매장되어 있군요. 다음 주에 울릉도에 가는데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 자, 여기다 1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여우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독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자야, 연구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가 매장되었는지 조사한 일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석유 매장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머, 확인된 바가 없대요. 출처가 어딘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푸른바다님도 말씀하시네요. 독도 박물관 해설사입니다. 독도 주변에 석유는 매장되어 있지 않고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풋사가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글만 믿고 학교에서 독도 주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대요. 아이고 이런. 자,
수행평가도 망치고 망신만 당했어요. 자, 유유. 앞으로는 글 올릴 때 사실 확인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3번 번호 매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름달님께서 대댓글을 다셨네요. 푸사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독도박물관에 다녀온 지 몇 달 지나고 쓴 글이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독도 주변에 석유가 매장된 사실은 확인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이미 끝났잖아. 자, 그래도 사과를 하는 거는 좋은 자세죠. 자, 여기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메탄과 물이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형성된 이것도 연료기는 하네요. 자, 그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바로 요겁니다. 자, 요 내용을 봤을 때 이 글쓴이가 쓰신 요거는 뭐예요? 바로 자, 왜곡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을 바탕으로 보름달의 글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보자. 자, 독자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1번부터 3번 번호를 매겼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독도박물관 방문을 유도했죠? 그래서 호평동 왕자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두 번째 사막여우님과 푸른바다님의 댓글이죠. 자, 그거는 독도 주변에 석유 매장 여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풋사가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왜곡된 내용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죠. 자, 이런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영향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름달의 글쓰기 태도에서 부족한 점을 찾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써보자. 자, 보름달 글쓰기 태도에서 부족한 점이 뭐였어요? 사막여우님이 지적하셨죠? 출처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풋사가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글만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글 올릴 때는 사실 확인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전달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안 했죠? 이 태도가 부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막 썼을까요? 이 보름달님은 자신이 쓴 글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요즘 막 이런저런 일들로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이 엄청나죠? 뭐 저는 모르겠지만 뭐 네이트판 이런 데서는 더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글을 막 쓰고 요즘 학폭 때문에 막 제보도 많고 한데 물론 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글들이 있어서 또 문제예요. 거짓 제보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태도죠. 어떤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라니, 그죠? 자, 옆에 그러면 이런 태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보름달님의 글에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풋사가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를 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누구였어요? 풋사가님, 그쵸?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막 뭐 거짓된 정보 아니면 말고식의 어떠한 댓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때요?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 또는 그거를 믿고 막
열변을 토한 사람들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어때요? 잘 판단을 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2번입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보여주는 만화이다. 이 만화를 보고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쩌면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자, 봅시다. 명수야, 보고서 숙제 다 했어? 한번 봐도 돼? 여기 있어, 현정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쓴 거 같은데 이거 너가 쓴 거 맞아? 아, 그건 참고한 책의 내용을 적은 거야. 그러면 인용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넌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래도 이 부분은 인용 표시를 했어. 한쪽 전체가 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인용을 하려면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나요, 여러분? 1번, 이 만화에서 명수와 현정은 각각 어떤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했는지 파악해보자. 자, 의사소통 윤리 위반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문제네요. 명수가 위반한 의사소통 윤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화로 다시 가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용 표시를 해야지 이 부분하고 한쪽 전체가 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죠. 명수는 어떠한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했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했죠? 또 과도하게 인용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다음에 현정이 위반한 의사소통 윤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죠. 어떻게 된 게 넌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요 부분이죠. 현정은 어떠한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했나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한번 보고 갈까요? 의사소통 윤리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뭐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된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 측면, 또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수는 지적 재산 존중하는 태도 측면에서 위반을 했고요. 현정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 측면에서 위반을 한 겁니다. 인용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원본을 막 아들 보러 좀 찾아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찾아줬는데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원하는 이제 원본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저는 그렇죠. 뭐 제 유튜브가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잠깐 그림을 몇 개 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허락을 받고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싫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살짝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들 앞에서 괜찮아라고 하면 나쁜 엄마가 되는 거죠. 아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엄마가 돼야죠. 그래서 DM을 보냈더니 다행히 그분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작자 표기를 해달라. 그래서 원작자 표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아까도 말했듯이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유튜버예요. 그 뭐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리고 그 원작자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그림을 찾는데 그 원작자 거를 본 게 아니라 네이버에 활동하는 분이 그 그림을 하나 갖다 놓은 거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원작자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들한테도 떳떳했고 제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죠. 자, 여러분도 앞으로 뭐 대학을 가서 또는 사회에 나가서 일명 레포트라는 보고서도 많이 쓸 거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어떤 영상을 찍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그럴 때 꼭 요거 고등학교에서 배운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본문 학습할 때 나왔던 건데 어디에 나왔죠? 33쪽 날개 부분에 나왔었죠?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3인데요. 계속 말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되게 진짜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주변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내 주변에서 사용할 때 그게 참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3은 뭐예요? 우리 반에서 지켜야 할 의사소통 윤리 지침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점검 문항표 있죠? 여러분 보면서 여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런 의사소통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목록을 하나씩 더 만들어 보는 거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삼가하였는가. 자, 문제를 만들 때는 상이 칭찬받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 존중. 사진이나 음악이나 영상 등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였는가.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떠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윤리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쵸? 배웠으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쵸? 자, 앞에 활동 2를 바탕으로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 의사소통 윤리와 그렇지 못한 의사소통 윤리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매번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3번 앞에 활동 2를 바탕으로 자신이 의사소통 윤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사례를 반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보자. 뭐 이거는 여러분 이럴 때 좀 잘 안 지켜지지 않아요?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사소통 윤리를 더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가 또는 가족 이럴 때 더 못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들이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른다든지 내지는 이제 친하니까 뭐 비속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가족이니까 막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서로. 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럴 때 더 많이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뭐 개선 방안은 존중하는 거죠. 친할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써야겠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에 1.3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윤리 지침을 이제 작성해 보는 거예요. 반 친구들 또는 가족들, 그쵸?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처 주고 친한 사람들한테 더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2단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단원에서 우린 뭘 배웠죠?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배웠어요. 앞으로 뭔가 여러분이 댓글을 쓰거나 누구 앞에서 얘기하거나 할 때 이 내 말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웠죠? 의사소통 윤리 배웠죠? 자, 의사소통 윤리는 두 가지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존중의 언어 표현. 자, 두 번째는 뭘 배웠나요? 타인의 지적재산 존중. 차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애썼어요? 그래도 뭔가를 배운다는 건 기쁜 일이죠? 자, 여러분 배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사람이고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